나는 소설 속 악역 조연으로 빙의했다. 어릴 때부터 여자 주인공을 괴롭히는 역할이었다. 3살 땐 젖병을 빼앗고 5살 땐 인형을 걷어차버렸으며 10살 때부터는 내 숙제를 대신하게 시켰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나는 일부러 다른 대학으로 진학하며 그녀를 피했다. 그런데 신입생 환영회에서 우연히 다시 마주쳤다. 그녀는 내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는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빠, 왜 날 피해? 막 빙의한 참이라 머리가 약간 어지러웠다. 원래 몸 주인의 할아버지가 작은 케이크를 사주셨는데 그는 무척 기뻐하며 그걸로 여자 주인공을 놀리고 자랑했다. 그러자 여자 주인공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았고 케이크도 땅에 떨어져 버렸다. 그 일로 둘의 악연이 시작되었고 그는 그녀를 볼 때마다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며 복수하려 들었다. 그녀가 떠난 후 대학에서 재회했을 때 눈부시게 빛나는 그녀의 모습에 반해 끈질기게 매달렸다. 남자 주인공과의 관계를 망치려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그의 운명이었다. 나는 돌에 맞은 머리를 만져보았다. 다행히 혹은 그리 크지 않았다. 저 멀리서 작은 늑대 새끼 같은 아이가 나를 사납게 쏘아보고 있었다. 언제라도 달려들어 물건을 빼앗을 기세였다. 아니, 지금 이 아이의 행색은 딱 맞기 좋은 꼴인데 내가 뭘 괴롭혔다는 거지? 됐다. 쟤는 겨우 6살 남짓한 아이다. 22살인 내 영혼이 아빠 버린 건 둘째치고 원래 몸 주인도 10살이니 코올리게랑 싸울 생각은 없었다. 나는 묵묵히 케이크를 주워들었다. 크림은 이미 엉망이 되었지만 아래쪽에 노란 빵 부분은 남아있었다. 흙이 묻은 부분을 떼어내고 담벼락 위에 올려두었다. 나는 그녀를 부르며 케이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는 그대로 몸을 돌려 집으로 들어갔다. 아이가 너무 더러워서 엮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집에 숨어 창문으로 몰래 훔쳐봤다. 박지연은 이런 전개를 예상치 못했는지 사납던 눈이 순간 멍해지더니 이내 먹이를 낚아채듯 달려와 케이크를 움켜쥐고 달아났다. 며칠 뒤 박지연이 또 우리 집 문 앞에서 어슬렁거렸다. 나는 재빨리 남은 밥과 반찬을 큰 그릇에 담아 담벼락 위에 올려두고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들어갔다. 사실 그녀를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원래 몸 주인처럼 돌멩이나 몽둥이로 쫓아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 사람을 쳐다보는 그 차가운 눈빛이 어딘가 불길하게 느껴졌다. 할머니가 내게 물으셨다. 요즘은 그 애를 안 괴롭히는구나. 나는 뒷머리를 극적이며 그럴듯한 이유를 댔다. 선생님이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그러셨잖아요. 아빠는 술만 마시고 돌보지도 않고 친엄마는 도망갔다고. 불쌍하잖아요. 할머니는 자애로운 손길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철이 들었다고, 다 컸다고 칭찬하셨다. 나는 그저 지금 밥을 준 은혜를 기억했다가 나중에 나라는 존재를 깨끗이 잊어주길 바랄 뿐이었다. 그렇게 평온하게 일주일이 흘렀다.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창밖에서 갑자기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려 깜짝 놀랐다. 담벼락에 둬던 그릇이 내게서 2미터도 안 되는 곳에 산산조각 나 있었다. 나는 펜을 꽉 쥐었다. 마치 박지연 그 녀석의 머리채를 잡은 것처럼. 이 고약한 녀석, 벌써 4번째 그릇이다. 첫 번째는 사라졌고 2번째는 행방불명, 3번째는 집 밖 배수구에서 박살나 있더니 4번째는 아주 마당에 내동댕이 쳐 고향으로 돌아온 셈이군. 그 녀석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나는 담벼락에 그릇 하나를 두고 그 옆에 속이 비치는 초록색 투명 비닐에 쌓인 동그란 사탕 하나를 놓았다. 그리고 1미터가 넘는 대나무 회초리를 들고 잎이 무성한 나무 뒤에 숨었다. 마치 눈밭에 덫을 놓고 참새를 잡으려는 개구쟁이가 된 것 같아 심장이 두근거렸다. 오기만 해봐라. 악을 벌하고 정의를 실현하리라. 한번 혼쭐을 내주지 않으면 우리 집 그릇이 공짜인 줄 알겠지? 모기에게 여러 방을 물리고 나서야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박지연이 보였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침에는 그렇게 잘만 뛰어다니더니 몇 시간 만에 다리를 절게 된 거지? 가까이 다가오자 그제야 보였다. 시커먼 때 국물로도 가려지지 않는 이마의 피멍. 사탕을 본 아이의 작은 몸이 그대로 굳었다. 얼굴에는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 떠올랐다. 한참을 서서 바라보다가 마침내 천천히 손을 뻗어 보물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게 사탕을 집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 여자 주인공 어릴 때 이렇게나 불쌍했단 말인가? 사탕 하나 제대로 못 먹어봤나? 그녀가 가려는 것을 보고 나는 황급히 모습을 드러냈다. 박지연은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새까만 두 눈이 겁에 질려 동그래졌다. 그 반응에 나도 덩달아 놀랐다. 내 그릇 깨뜨리지 마. 곱게 갖다 놔 알았어? 나는 회초리를 끌며 그녀 옆을 지나갔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잠시 고민하다가 주머니에 있던 나머지 사탕을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자, 그녀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가 휙 돌아서서 재빨리 달아났다.
절뚝이는 다리로 비틀거리며 맨발로 돌멩이 가득한 길을 아픈 기색도 없이 내디뎠다. 저러다 넘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될 정도였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다. 손바닥에 남은 알록달록한 사탕 몇 개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사탕을 꽉 쥐었다. 다음에도 하나 더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 전에 돌아오신 할아버지가 밭에서 들은 이야기를 꺼내셨다. 박지연이 아침에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했다. 아침에 술이 깼는데 마실 따뜻한 물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피가 배어 나오던 이마, 절뚝이던 걸음걸이, 사탕을 집을 때 소매 아래로 보이던 상처 자국들이 떠올랐다. 그날 저녁밥은 유난히 목이 메었다. 가끔 내가 개를 키우는 건가 싶을 때가 있다. 지금처럼 박지연이 보이지 않자 젓가락으로 작은 양은 그릇을 두드리는 나를 볼 때 말이다. 왜 양은 그릇으로 바꿨냐고? 우리 집 도자기 그릇들을 구하기 위해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리를 듣고 박지연이 나타났다. 멀찍이 서서 나를 쳐다보는데 지저분한 얼굴 위로 유난히 반짝이는 새까만 눈동자에는 경계심과 기대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 작은 눈빛이 사람 마음을 후벼 팠다. 나는 묵묵히 우유 사탕 하나를 젓가락 위에 올려놓고 그녀에게 고갯짓으로 인사한 뒤 집으로 들어갔다. 이 아이가 어릴 때 미리 선수 쳐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남매 같은 연인, 키잔물, 누가 오빠가 되든 무슨 상관이람, 안 그런가? 하지만 이내 생각을 접었다.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부모님은 도시에서 작은 가게를 하시고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읍내에서 멀지 않은 시골 마을에 산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도시로 가 중학교에 다닐 예정이다. 나보다 3살 어린 박지연은 이번 학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의무교육 대상자를 확인하던 선생님이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까지 찾아간 끝에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마지못해 학교에 보냈다고 들었다. 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단다. 추석 연휴 7일 동안 나는 꼬박 그녀를 챙겨 먹였다. 비록 남은 밥과 반찬이었지만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었다. 처음에는 내 그릇을 깨뜨리더니 양은 그릇과 젓가락을 마당에 던져 넣다가 이제는 깨끗하게 씻어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걸 보니 은혜를 알기는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 생각은 바로 깨졌다. 은혜는 무슨, 이 녀석이 내 찐빵을 낚아챘다. 가게 아주머니가 건네주는 찐빵을 받으려는데 그 애가 휙 낚아채서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나는 아주머니는 나를 쳐다봤다. 아주머니는 손해볼 생각이 없어 보였다. 나는 묵묵히 1,000원을 더 꺼내 찐빵을 다시 샀다. 팥찐빵은 1,000원, 야채호빵은 700원, 할머니가 주신 2,000원에서 300원이 남았다. 원래 1,000원으로는 펜을 사려고 했는데 고얀 녀석. 추석 연휴가 끝난 첫날 나는 교실에서 숙제를 꺾고 아침 자습을 지도했다. 남학생들이 어찌나 말을 안 듣는지 아무리 주의를 줘도 소용이 없었다. 찐빵을 빼앗긴 분노가 마침내 폭발할 곳을 찾은 것이다. 나는 책을 교탁에 3개 내리쳤다. 내 분노가 실린 소리가 교실을 뒤흔들었다. 교실은 순간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모두가 겁에 질려 나를 돌아봤다. 나는 소란을 피우던 남학생들을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다. 한 번만 더 떠들어봐. 이 녀석들아, 아침부터 공부하라고 학교 보냈지 놀라고 보낸 줄 알아? 당장 자리로 돌아가. 어른의 위압감이 터져나온 것일까? 10살 남짓한 아이들은 겉으로는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다. 낭낭한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아래에 앉은 앳된 4학년 아이들을 보니 모든 게 꿈만 같았다. 22살 먹은 내가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 그것도 반장이라니. 내가 생각해도 참 대단하다. 2교시 후 국민체조 시간에는 내가 시범을 보이는 학생이었다. 이 몸, 이렇게 잘 나갔던가? 원래 주인의 기억이 있어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망신 제대로 당할 뻔했다. 시범을 보이는 단상은 높아서 무대 왼편에서 선생님께 혼나고 있는 1학년 아이가 한눈에 들어왔다. 쓰레기 더미에서 막 기어나온 듯한 꾀죄죄한 아이였다. 꼿꼿이 서서 땅만 내려다보며 왼발로 오른발을 비비적거리는 똥고집이 보기만 해도 화가 치밀었다. 점심은 학교에서 나오는 무료급식을 먹었다. 그냥저냥 목숨만 연명할 정도의 맛이었지만 박지연은 3그릇이나 비웠다. 굶어 죽은 귀신이라도 붙었는지 입안이 터져라 밥을 쑤셔 넣고는 몇 번 우물거리다 꿀꺽 삼켜버렸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씁쓸했다. 전생에 내 주변 여자들은 모두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 자랐는데 오후 방과 후 나는 청소를 마치고 교실 문을 잠근 뒤 열쇠를 선생님 책상 위에 두었다. 계단을 막 내려서는데 고학년 남학생 몇 명이 박지연을 들쳐매고 내 앞을 쏜살같이 지나갔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내 몸을 돌려 위층으로 올라가 6학년 교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냥 좋은 일 한 번 했다 치자. 선생님은 안절부절 못했지만 나는 별 감흥이 없었다.
어차피 죽을 일은 아니니까. 아이를 찾았을 때 박지연은 길가 논두렁에 버려져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논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모습이 한없이 작고 외로워 보였다. 가슴이 철렁했다. 원래 몸 주인도 이 상황을 목격했지만 그냥 내버려뒀다. 심지어 비웃으며 물을 뿌리고 흙을 던지며 실컷 놀려준 뒤에야 자리를 떴었다. 나는 논두렁으로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이리 흙투성이가 된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천진난만해야 할 눈동자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누구든 같이 물귀신으로 만들겠다는 도끼만 가득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사탕 하나를 내밀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여 사탕을 향했다. 새까만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더니 이내 서러움이 어렸다. 이리 와. 나는 손을 조금 더 앞으로 내밀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녀는 겨우 일어서려 애썼다. 지늘기 어찌나 무거운지 작은 몸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듯했다. 손과 발을 써가며 일어섰다 주저앉기를 반복한 끝에 마침내 그녀는 내 앞에 설 수 있었다. 피부색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진흙투성이인 손이 내밀어졌다. 나는 사탕을 거두고 그 손을 잡아 물에 담가 씻겨주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작고 마른 손, 마음이 답답해 미칠 것 같았다. 일단 흙부터 씻어내자. 옆에 있던 선생님은 큰 골칫거리라도 만난 듯 미간을 찌푸리더니 내게 말했다. 학생이 이 아이 좀 집에 데려다 주겠니?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선생님께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박지연 아버지는 마을에서 알아주는 주정뱅이에요. 술만 취하면 사람을 때립니다. 결국 6학년 학생들 부모님 몇 분과 연락이 닿았고 그분들이 박지연을 데려가 씻기고 누구의 것인지 모를 낡은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다. 며칠 만에 드디어 여자 주인공의 맨 얼굴을 보게 되었다. 갸름한 얼굴에 큰 눈, 하얀 피부, 마른 것만 빼면 흠잡을 데 없이 예뻤다. 역시 여자 주인공다웠다. 그녀는 남의 낡은 책가방을 메고 내 뒤를 졸졸 따라왔다. 어찌나 큰지 가방 밑단이 무릎까지 내려왔고 안에는 어느 6학년 학생의 헌책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다. 원래 쓰던 시커먼 가방은 끈 한쪽이 끊어져 대충 묶여 있었고 지퍼는 고장나 입을 쩍 벌리고 있었다. 어느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왔는지 모를 그 가방은 오늘 논두렁에 수장되었다. 내가 뒤돌아보자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차가운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오늘 아침에 내 찐빵 뺏어간 거 마음에 안 들어. 다음에 또 그러면 진짜 혼날 줄 알아.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사납게 쏘아보더니 앞으로 쌩하고 달려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에 대고 외쳤다. 사탕. 그녀는 핵 멈춰 서더니 다시 달려와 내 손에서 사탕을 낚아채고는 도망쳤다. 나는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다. 고약한 녀석. 집에 돌아오니 할머니가 그 아이가 왜 며칠째 안 오냐고 물으셨다. 모른다고. 아마 내가 혼내준다고 해서 삐졌나 보다고 대답했다. 양은 그릇을 두드려도 아이는 오지 않았다. 담벼락에 둔 밥은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 파리만 들끓었다. 아마 학교에서 점심을 먹으니 이제 내가 주는 밥이 필요 없어진 모양이다. 이틀만 더 해보고 그래도 안 오면 그만둘 생각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소설이 구원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여자 주인공은 갑자기 미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미쳐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내 눈앞에서 고양이의 목을 비틀어 죽였다. 마을 길에는 사람을 태운 오토바이가 쏜살같이 달리곤 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바퀴에 깔렸다. 입에서 피를 토하며 사지를 버둥거렸지만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걸 보니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았다. 박지연은 고양이에게서 2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그 참상을 목격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몇 걸음 뒤에 서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가 고양이의 귀를 잡아 들어 올렸다. 고양이는 여전히 미약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고양이를 길가에 옮겨주고 쓰다듬어주며 위로해줄 것이라 생각했다. 내 착각이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고양이 머리를 다른 한 손으로 목을 잡고 단숨에 비틀어버렸다. 순간 내 목덜미가 서늘해지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두피가 쭈뼛서는 느낌에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가 나를 돌아봤다. 그 눈빛은 인간 세상의 온기라고는 조금도 담기지 않은 듯 냉혹했다. 악마 같기도 신선 같기도 한 모습이었다. 그녀가 움직이지 않자 나도 감히 움직일 수 없었다. 가을바람이 실어온 냉기가 온몸을 얼어붙게 했다. 다시 오토바이 소리와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현실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도 움직였다. 숨이 끊어진 아기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밭둑길로 걸어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그녀를 따라갔다. 혹시라도 미쳐서 저 고양이를 구워 먹을까 봐 걱정됐기 때문이다. 그녀는 고양이를 먹지 않았다. 작은 숲에 도착하자 그녀는 나뭇가지로 구덩이를 파서 고양이를 묻어주고 그 위를 낙엽으로 덮어주었다. 그 작은 뒷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그녀가 고양이의 숨을 끊어준 이유를 깨달았다.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느니 한 번에 끝내는 게 낫다는 것, 긴 고통보다는 짧은 고통이 낫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겨우 7살도 안 된 아이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저 어린 나이에 이토록 냉혹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가방에서 뚜껑이 달린 도시락통을 꺼냈다. 3학년 때 감기로 밥을 못 먹자 할머니가 죽을 끓여 담아주셨던 그 도시락통이었다. 박지연, 이 도시락통 너 가져. 점심 먹고 밥 더 담아서 집에 가져가서 먹어. 선생님께는 꼭 말씀드리고. 그녀가 돌아보았다. 얼어붙은 연못처럼 생기 하나 없이 차갑기만 한 눈으로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녀가 아무 반응이 없자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와서 가져가라니까.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내 앞에 와서 우두커니 섰다. 나는 허리를 숙여 그녀의 어깨 너머로 손을 뻗어 가방 지퍼를 열고 도시락통을 넣어주었다. 아이의 몸에서는 또다시 시큼한 냄새가 풍겼다. 나는 코를 찡그리며 말했다. 여자애가 옷도 자주 갈아입고 좀 씻고 다녀. 옷이 없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잠시 생각하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말 새까맣고 더러운 손이었다. 속으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부터 하는 거야. 우리 집으로 가자. 그녀를 데리고 집에 와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사정을 설명드렸다. 내 어릴 적 옷들을 꺼내 봉투에 담아주고 빨랫대야를 담벼락 밖으로 가져가 빨래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세제를 푼물에 옷을 담그고 배까지 센 다음 발로 밟고 손으로 비벼 빤다. 물기를 짜고 3번 헹군 다음 옷걸이에 널어 말리는 것까지. 알겠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녁을 차리고 함께 먹자고 불렀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양은 그릇에 밥과 반찬을 담아주자 그제야 받아들고 문가에 쭈그려 앉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걸쳐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한다고들 한다. 박지연의 이 지독한 어린 시절은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치유하기 힘들 것 같았다. 그녀의 집은 기초생활수급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그 얼마 안 되는 지원금으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며 딸을 방치했다. 집에 쌀도 반찬도 없었다. 아버지는 혼자 배를 채우기 바빴고 박지연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아 헤매거나 주워 먹었다. 그것도 안 되면 훔쳤다. 그러다 잡혀서 아버지에게 끌려가면 두말할 것 없이 죽도록 맞았다. 여자아이라고 해서 봐주는 법은 없었다. 지금도 그렇다. 나는 벽에 기댄 채 복도에서 들려오는 퍽, 퍽 소리를 듣고 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맑은 날 이불 먼지를 터는 소리인 줄 알 것이다. 하지만 그건 사람 때리는 소리였다. 작은 아이가 친아버지에게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맞고 있었다. 아이의 몸에 닿는 소리가 하나하나 내 가슴에 박혔다. 학교 화장실은 각 층에 있는 게 아니라 운동장 끝에 있었다. 화장실에 가려고 계단을 내려오다 그 아이가 발에 차여 교실문에서 복도 벽까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버려진 인형처럼 벽에 처박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볼까봐 재빨리 벽 뒤로 몸을 숨겼다. 선생님이 그 주정뱅이를 말렸다. 아이를 그렇게 때리시면 안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다. 도둑질했으면 이렇게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무서운 줄 알아야 다시는 안 훔칠 거 아니오. 뭘 훔쳤냐고? 남의 집 옷걸이와 세제였다. 아, 내가 빨래하는 법을 가르쳐줬지. 아이는 착하게도 그걸 따라했다. 하지만 집에 세제도 옷걸이도 없었던 것이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이성을 붙잡게 했다. 저 인간 말종을 뛰쳐나가 때려 눕힐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그가 계단을 내려갈 때를 노렸다. 나는 맹렬히 뛰쳐나가 그의 등에 그대로 부딪혔다. 역한 냄새와 술 기운에 헛구역질이 났다. 그가 넘어지면서 나도 함께 넘어졌다. 나는 허둥지둥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박 아저씨, 죄송합니다. 아저씨,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앞을 못 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씨 아저씨는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말했다. 얼른 가봐라.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나는 재빨리 화장실로 달려갔다. 집에 돌아와 집안에 있는 옷걸이를 정리했다. 휘거나 낡은 것들을 골라내고 세제 반 봉지를 생수병에 담아 담벼락 위에 올려두었다. 양은 그릇을 두드렸다. 박지연이 옆집 담벼락 뒤에서 고개를 쏙 내밀었다. 나는 그것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가져가. 그녀는 머뭇거리며 다가왔다. 머리는 감았는지 영양 부족으로 푸석했지만 전보다 훨씬 깔끔했다. 옷도 남자아이 옷으로 갈아입었고 몸에서 나던 냄새도 사라졌다. 다만 군데군데 때가 덜 지워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깃불과 목덜미를 가리켰다. 세수하거나 씻을 때 이런 데도 잘 닦아야지.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사탕을 하나 더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몸은 아프니? 사탕을 받던 아이의 손이 잠시 굳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사탕을 꽉 쥔 채 눈을 내리깔고 꼿꼿이 서 있는 모습. 그건 똥고집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도 모르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 괜찮아질 거야. 꼭 그렇게 될 거야. 친어머니가 널 데리러 올 거고 새아버지는 너한테 아주 잘해주실 거야. 널 아껴주는 오빠도 생길 거고 너도 그를 사랑하게 될 거야. 박지연은 알 수 없는 어두운 눈빛으로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아침에 학교 갈 때면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할머니는 항상 나보다 먼저 일어나 계셨다. 아침밥을 차려놓고 먼저 먹으라고, 다 먹고 책이라도 좀 보라고 하셨다. 내가 책가방을 매면 할머니는 비닐봉지를 하나 건네주셨다. 안에는 어젯밤 아궁이에 묻어 구운 거무튀튀한 고구마 2개가 들어있었다. 그 아이 주렴, 나는 박지연을 불러 고맙다고 인사하라고 일러주었다. 그녀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자애롭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아니야, 괜찮아. 별것도 아닌 고구마인데 뭘, 든든히 먹고 학교 잘 다녀야지. 나도 별 기대 없이 아이의 옷을 끌고 밖으로 나섰다. 고맙습니다.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가 들렸다. 잘못 들었나 싶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토닥이며 말했다. 잘했어. 가자. 학교에 도착해 나는 2층으로, 그녀는 1층으로 향했다. 체조 시간이 끝나고 내려와 보니 그녀는 또 교실문 앞에 서 있었다. 선생님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숙제를 안 했냐고 다그치고 있었다. 그녀는 나무 그루터기처럼 그저 말없이 서 있었다. 자꾸 숙제 안 하면 너희 아버지께 전화할 수밖에 없어. 꽤나 무거운 협박이었을 텐데도 박지연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내가 굳이 나설 일은 아니었다. 나에게는 그녀를 돌봐야 할 의무 같은 것도 없었다. 어쩌면 나는 성인군자가 못 되는 모양이다. 우선 제 한 몸 건사하는 법부터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방과 후 할머니가 밭에서 배추를 심는 것을 보고 젓가락으로 양은 그릇을 두드려 박지연을 불렀다. 그리고 배우라고 했다. 아이는 좀처럼 보기 힘든 멍한 표정을 지었다. 배워. 나는 아이를 보며 말했다. 배워서 직접 심어. 내 몸은 내가 챙겨야지. 다시는 훔쳐 먹지 말고. 그녀는 끝까지 진지하게 지켜봤다. 나는 밥 한 그릇을 퍼주고 작은 배추 씨앗 봉지를 손에 쥐어주었다. 집에 가서 땅에 뿌려. 모르는 거 있으면 와서 물어보고. 멀어져가는 아이의 뒷모습에 대고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숙제 꼭 하고. 나와 박지연 사이에는 암묵적인 약속이 생겼다. 아침에는 우리 집에 와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내 뒤를 따라 학교에 갔다. 방과 후에는 나를 기다렸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같은 반 친구들이 내게 꼬리가 생겼다고 놀려도 무시했다. 다른 아이들이 그녀를 껌딱지라고 놀려도 그녀는 별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누가 그녀에게 흙덩이를 던지자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자기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아이를 땅에 쓰러뜨리고 싸웠다. 나는 힘겹게 그녀를 떼어놓고 한바탕 야단쳤다. 그러자 그녀는 오히려 나를 보며 말했다. 오빠 옷 더러워지면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다. 옷은 더러워지면 빨면 그만이야. 하지만 내가 다치면 아프잖아. 고학년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는 그녀에게 교무실 앞에서 숙제를 하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학교를 마칠 때 데리러 갔다. 다들 고구마를 수확하기 시작했고 나도 밭에 나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왔다. 두 분이 고구마를 캐시면 나는 흙을 털고 줄기를 떼어내는 일을 했다. 멀찍이 서서 무감각하고 싸늘한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는 박지연을 보고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할머니, 저 잠깐만요. 나는 작은 쌀자루를 찾아 박지연에게 주며 잠시 후에 자루를 들고 나에게 오라고 했다. 내가 돌아서자 그녀는 바로 따라오려 했다. 나는 그녀를 돌려 세우고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여기 서서 100까지 세고 자루도 꼭 들고. 알았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뭐라고 왔냐고 물으시길래 박지연을 봤다고 자루 하나 가져와서 고구마 정리하는 것 좀 도우면 몇 개 주겠다고 했다고 말씀드렸다. 박지연이 자루를 들고 왔다. 작은 아이가 몸의 반 이상을 가리는 자루를 두 손으로 소중하게 들고 있었다. 내가 아주 중요한 임무라도 맡긴 줄 아는지 그 자세가 너무나 진지해서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다. 나는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다. 지연이 왔구나. 얼른 와서 이것 좀 도와줘. 다 하고 나서 고구마 몇 개 가져가도 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를 쳐다보시더니 역시 큰 소리로 거드셨다. 애야, 어서 하렴. 이따가 할아버지가 집까지 들어다 줄게.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아마도 이런 종류의 호의는 처음이었을 것이다. 거만한 동정도 귀찮다는 듯한 적선도 아닌 그런 따뜻함은. 그녀가 나를 쳐다보자 나는 소리쳤다. 어서. 곧 해지겠다. 그녀는 정말 열심히 했다. 손도 빠르고 꼼꼼했다. 작은 아이가 밭에 쭈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어쩐지 마음을 아프게 했다.
시간이 흘러 배추싹이 돋아나 밭이 푸릇푸릇해졌다. 박지연은 다른 사람들처럼 나뭇가지를 주워 와 텃밭 주위에 울타리를 쳤다. 남의 집 딸기나 오리가 밭을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며칠 전에는 최씨 아저씨 댁에서 꼬창배추 심는 것을 구경하다가 모종 몇 개를 얻어왔다고 했다. 할머니는 내게 무와 양배추 모종을 좀 가져다 주라고 하셨다. 배추 정말 잘 키웠네. 나는 텃밭 주위를 한 바퀴 돌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역시 여자 주인공의 손은 전설의 마이더스의 손이라도 되는 모양이다. 뭘 해도 다 잘 되니 말이다. 좀 뽑아줄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밭으로 들어가려 했다. 나는 그녀를 붙잡았다. 됐어. 나는 모종을 건네며 말했다. 할머니가 가져다 주라고 하셨어. 얼른 심어. 오빠. 그녀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망설였다. 나는 무릎을 짚고 쭈그려 앉아 물었다. 그래. 오빠네 고구마는 얼마나 수확했어? 큰 자루로 3개. 며칠 뒤에 우리 할아버지가 쌀 5kg 가져다 주실 거야. 그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도 조금씩 도와줄 테니 집 좀 치워놓고 쌀 둘 곳을 마련해둬.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집으로 달려갔다. 뛰어가면서 뒤를 돌아보며 외쳤다. 물 떠다 줄게. 67살짜리 아이가 어른 흉내를 내며 처신하는 모습이 짠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물을 조심스럽게 들고 왔다. 사기 그릇은 깨끗했고 물은 더없이 맑았다. 내가 씻었어. 그녀는 손가락을 비비적거리며 말했다. 물항아리랑 그릇 다 씻었어. 내가 물을 들고 바로 마시지 않자 더럽다고 생각할까 봐 조용히 설명한 것이었다. 나는 격려의 의미로 아이의 보송보송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아주 잘했어. 나는 물을 마시고 그릇을 건네주었다. 겨울이니까 따뜻한 물 끓여 마셔. 안 그러면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집문 앞에서 지저분하고 추레한 남자가 어슬렁거리며 나타났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박지연이 휙 돌아서서 작은 몸으로 양팔을 벌려 나를 막아섰다. 마치 보호자라도 된 것처럼.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저렇게 작고 저렇게 두려워하면서도 저렇게 용감하다니. 박 아저씨, 할머니께서 모종 좀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나는 박지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속삭였다. 조심해. 저 사람 건드리지 말고. 나는 자리를 떴다. 그런데 다음날 박지연의 담임 선생님이 나를 교무실로 불렀다. 박지연이 싸웠으니 나더러 좀 말려보라는 것이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선생님, 저는 박지연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선생님께 그런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학생이 그 아이를 변화시키고 싶어하고 발전하길 바라지 않나. 그건 선생님의 선한 마음과 직업윤리이지 제게 강요하실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아이와 친척도 아니고 그저 같은 마을에 사는 아는 오빠일 뿐입니다. 교무실을 나오자 박지연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버려진 강아지처럼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두 주먹을 꽉 쥔 채 나를 사납게 노려봤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툭 쳤다. 내가 너한테 잘해주는 건 내가 착해서지 내 엄마라서가 아니야. 내가 상관할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있어. 나는 그대로 돌아서서 가버렸다. 저 녀석이 화를 내. 화는 내가 나야지. 오빠 노릇 제대로 못한다고 영문도 모른 채 혼났는데 분이 안 풀려 다시 다가가 그녀의 등을 한 대 툭 쳤다. 왜 싸워? 사람을 벽에 부딪힐 정도로 싸울 일이 뭐가 있어? 너무 심했잖아. 선생님이 너희 아버지께 연락하면 어쩌려고 그래? 맞아 죽을 일 있어? 당장 가서 사과해. 안 그러면 나랑 말할 생각도 하지 마. 박지연은 나를 힐끗 보더니 포탄처럼 교무실로 달려들어가 쿵 소리가 나게 그 남학생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우렁차게 외쳤다. 미안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교무실 선생님도 어이가 없는 표정이었다. 훌쩍이던 남자아이는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린 채 우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아이는 사과란 건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녀에게 한참 동안 설명해 주었다.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며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그리고 아주 중요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절대 함부로 무릎 꿇는 게 아니라고 말이다. 내가 한참을 떠드는 동안 아이는 눈을 초승달처럼 희며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참 이상한 아이다. 잔소리를 듣고도 저렇게 좋아하다니. 기말고사 준비 기간 나는 우연히 18점짜리 국어 시험지를 보게 되었다.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설정상 천재인 여자 주인공이 국어 18점이라니? 소설에서는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한 묘사가 거의 없었다. 대학 시절 악역조연이 그녀에게 집착할 때 나누는 대화나 그녀의 회상을 통해 간간히 언급될 뿐이었다. 그래서 그녀가 1학년 때
정말 18점을 받았는지는 알 길이 없었다. 나는 구겨진 시험지에서 눈을 떼고 등을 돌린 채 숙제를 하면서도 곁눈질로 나를 훔쳐보는 박지연을 바라봤다. 수학 시험지는 어딨어?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가방에서 또 다른 구겨진 시험지를 꺼내 내밀었다. 구겨졌지만 빨간 펜으로 쓰인 83분이라는 숫자는 선명했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냥 편식이 심한 거였군. 기말고사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아 지금 보충한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책가방 정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주말 동안 우리 집에 와서 그동안 봤던 시험지를 다시 풀어보라고 했다. 모르는 건 내가 가르쳐주기로 했다. 나는 부족한 부분만 조금 채워주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아는 게 거의 없었다. 선생님들의 고충을 뼈저리게 느꼈다. 기말고사는 글렀고 겨울방학 때 보충하기로 했다. 시험이 끝나자 나는 그녀에게 국어와 수학 교과서를 가져오라고 했다.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주기 위해서였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우리 도연이가 선생님 다 됐네, 장아, 라며 즐거워하셨다. 내가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학생은 정말 가르치기 힘들었다. 기말 성적이 나왔다. 나는 국어 98점, 수학 100점, 영어 99점이었다. 박지연은 국어 45점, 수학 85점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과외 선생의 책임을 다하기로 마음먹었다. 머리가 트인 건지 박지연은 배우는 속도가 무척 빨랐다. 가끔 국어는 죽어도 모르겠다고 할 때가 있었지만 다른 과목은 가르쳐주는 족족 이해했다. 부모님이 나를 데리러 도시에 오셨다. 내가 부탁했던 문제집과 참고서, 글씨 교본도 함께 가져오셨다. 나는 박지연에게 그녀의 겨울방학을 꽉 채울 만큼의 숙제를 내주었다. 내가 떠날 때 그녀는 큰 눈에 아쉬움을 가득 담고 애처롭게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토닥이며 말했다. 금방 돌아올게. 올 때 사탕이랑 장난감 사올게. 내가 이 문제집 다 풀 때쯤이면 돌아와 있을 거야. 사실 안 가도 그만이었지만 원래 몸주인은 방학 때마다 부모님 댁에 갔던 모양이다. 나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다. 설날 나는 박지연에게 포금탄 2상자와 팽이 2상자 그리고 신발 한 켤레를 선물했다. 이거 내 용돈이랑 부모님이 주신 상금으로 산 거야. 나는 강조해서 말했다. 그녀가 나의 모든 호의를 기억했다가 훗날 다시 만났을 때 나를 죽이려 드는 대신 웃으며 인사라도 해주길 바랐다. 그녀는 신발 상자를 든 채 한참 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다. 몸을 숙여 그녀를 보니 박지연의 두 눈은 붉어져 있었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코끝까지 빨개져 있었다. 그런 박지연의 모습에 나까지 가슴이 먹먹해지고 목이 메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를 토닥이고 쓰다듬었다. 이제 그녀의 머리카락은 깨끗하고 윤기가 흘렀다. 부드럽고 푹신했으며 제법 많이 길어 있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박지연.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고 한참 만에야 나를 올려다봤다. 붉어진 눈가에서 투명한 눈물방울이 굴러떨어져 뺨에 아슬아슬하게 맺혔다. 고마워요, 오빠. 오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약 사람의 감정을 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지금 내 마음은 온갖 물감을 뒤섞어 뿌려놓은 캔버스 같을 것이다. 그녀의 불쌍한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 그녀의 눈물에 대한 슬픔과 동정, 스스로를 돌보게 된 것에 대한 만족감과 뿌듯함, 그리고 그녀가 부르는 오빠라는 한마디에 대한 기쁨까지. 박지연의 아버지는 설날에 드물게 하루 종일 제정신이었다. 밥을 하고 설장식을 붙이고 차례를 지내고 폭죽을 터뜨리더니 이내 다시 술에 취해버렸다. 나는 박지연과 사촌 동생을 데리고 마을 아이들과 함께 집집마다 세배를 드리러 다녔다. 돌아올 때쯤 주머니는 온갖 간식과 푼돈으로 두둑해져 있었다. 나는 돈과 간식을 전부 박지연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자,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즐거운 설 보내.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나를 바라봤다. 오빠. 나는 그녀의 등을 떠밀었다. 어서 가. 너무 늦었어. 내일은 새 옷이랑 새 신발 신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박지연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걸어갔다. 설날 아침 박지연은 새 신발을 신지 않았다. 아까워서 못 신겠다고 했다. 한 학기가 지나도록 그녀는 이 낡은 신발, 저 찢어진 신발을 번갈아 신었지만 내가 사준 새 신발은 한 번도 신지 않았다. 이번 학기 그녀는 모든 과목에서 100점을 받았다. 한동안 어깨가 으쓱했다. 매일 등하굣길에 교과서를 외우게 하고 주말마다 수학을 가르쳐준 보람이 있었다. 키도 훌쩍 컸고 2학년이 되어서는 반장까지 맡았다. 이때의 박지연은 자립심 강한 모범생의 모습이었다. 낡은 옷과 신발을 신었지만 항상 깨끗했고 머리는 높게 묶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 정면을 응시했다. 표정은 없었지만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은 태도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는 아이의 모습, 바로 공익 광고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미지였다. 실제로도 그랬다.
텃밭을 가꿔 자급자족하고 온갖 굳은 일을 하며 식량을 구하고 그러면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마음씨 좋은 이웃들은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일부러 일을 시키고 품삯으로 쌀이나 채소를 쥐어주며 그녀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아버지의 손길만 피하면 그럭저럭 살아갈 만했다. 몸이 자라면서 발도 빨라져 대부분의 폭력을 피할 수 있었고 어쩌다 맞더라도 틈을 봐서 도망쳐 우리 집으로 오면 내가 소독약을 발라주었다. 학기 말 그녀는 환한 얼굴로 상장을 들고 왔다. 나는 그녀를 안아 들고 빙글빙글 돌았다. 이게 어디 그녀의 상장이람, 이건 내 교육의 성과물이지. 평소엔 낙제점을 받더니 기말에 제대로 실력 발휘를 했구나. 평소에는 왜 그렇게 시험을 못 보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녀는 선생님 설명은 이해가 안 되는데 오빠가 설명해주는 건 이해가 잘 된다고 했다. 아무래도 내게 가르치는 재능이 있나 보다. 3학년 때 박지연의 담임 선생님이 나를 보시더니 박지연이 나의 오빠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다. 누가 봐도 나에 대한 글이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우셨다고 했다. 모범 장문으로 반 아이들 앞에서 읽어주려 했는데 박지연이 교탁으로 뛰쳐나와 제발 읽지 말아달라고 애원해서 그만두셨다고. 그러면서 나를 한참이나 칭찬하셨다. 착하고 남을 도울 줄 아니 앞으로 크게 될 거라고. 나를 보며 많은 것을 배우셨다며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수렁에서 건져주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묻은 진흙을 씻어주고 다시는 수렁에 빠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셨다. 우리 담임 선생님도 다른 반 선생님들도 심지어 교장 선생님까지 나를 칭찬하셨다. 그 글짓기 덕분에 나는 6학년 때 시 모범학생으로 뽑히기까지 했다. 선정 이유 중 하나는 저학년 학생이 가정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이웃의 후원을 받게 해주었으며 공부에 흥미를 붙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이끌어준 점이었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대단하게 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의 친어머니가 데리러 오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토록 미친 인간일 줄은 몰랐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 정적을 깨는 퍽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박지연의 집 근처에 사는 아주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박청아, 이 몹쓸 놈아. 그러다 내 딸 자식 내 손에 죽겠다. 사람들이 허둥지둥 옷을 걸치고 달려갔을 때 박지연은 손이 묶인 채 대들보에 매달려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호랑이도 제 새끼는 잡아먹지 않는다는데 박청아 저 인간은 대체 어떤 종자인가. 날씨는 이미 꽤 쌀쌀했다. 이제 겨우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친아버지에게 이렇게 학대당하며 매달려 있었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의식을 잃는 순간 드디어 해방되었다고 생각했을까? 젠장. 마을 아저씨 몇 분이 조심스럽게 박지연을 내려놓자 나는 급히 입고 있던 잠옷을 벗어 아이를 감쌌다.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하얀 피부 위에는 새로운 상처와 오래된 흉터가 가득했다. 그녀가 죽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오늘은 섣달 금음 이틀 전, 모레면 설날이다. 다른 아이들은 설이라고 온갖 대접을 받고 말썽을 피워도 설인데라는 말 한마디로 용서받는다. 하지만 박지연은 설을 앞두고 친아버지에게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도록 맞았다. 박지연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갈비뼈 2대가 부러지고 내장에 약간의 출혈이 있었다고 했다. 박청아 저 인간은 정말이지 인간 말종이다. 병원에는 박지연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생각해보니 박청아네는 마을에 친척이 없었다. 아마 여자 주인공의 출생 설정 때문이겠지.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마을 몇 집에서 돈을 모았고 마침 읍내에서 며느리 산후조리를 돕던 아주머니 한 분이 박지연의 밥을 챙겨주기로 했다고 한다. 나는 섣달 금음날 그녀를 보러 갔다. 아이는 영혼 없는 인형처럼 멍하니 병상에 앉아 있었다. 가슴이 답답해져와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지연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설에도 퇴원하지 못했다. 나는 새 옷과 새 신발, 간식을 사다 주고 세뱃돈도 봉투에 넣어주었다. 내가 떠날 때 아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고마워요. 얼마 후 박지연은 어머니를 따라 떠났다. 잘된 일이다. 그 쓰레기 같은 아버지를 떠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박지연, 다시 만날 때에는 내가 행복해져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10년 후 새 학기가 시작되고 늘 그렇듯 지루한 입학식관을 그렇듯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었다. 신입생들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얼굴은 흥분과 설렘으로 가득했고 땀으로 번들거리고 햇볕에 빨갛게 익었어도 활기가 넘쳤다. 반면 재학생들은 설이 맞은 배추처럼 시들시들 죽지 못해 살아있는 표정으로 온몸으로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다.
나와 룸메이트들은 살을 태울 듯한 햇볕과 굳이 이 시간에 입학식을 강행하는 학교 관계자, 그리고 방금 우산을 쓰지 말라고 안내한 사회자를 속으로 욕하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생 대표 박지연입니다. 깊은 숲속 옹달샘처럼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순간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박지연,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맹렬히 고개를 돌려 단상을 보았다. 연설을 하는 그녀는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박지연은 남자 주인공과 함께 서울대학교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었나? 여긴 부산대학교인데. 게다가 나는 3학년이고 그녀는 이제 고3이 되어야 할 나이다. 동명이인인가? 동명이인이 아니었다. 바로 그 박지연이었다. 기숙사에서 그녀의 사진과 영상, 그리고 온갖 소문들을 수도 없이 접했으니까. 그 작은 아이는 이제 아름다운 숙녀가 되어 있었다. 미소 하나, 몸짓 하나에 온화함과 여유가 넘쳤고 행동거지는 우아하고 당당했다.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건 침착한 냉정함이었다. 과거의 음울함과 사나움은 그 차분함 뒤에 숨겨진 듯했지만 어느 순간 불쑥 그 흔적을 드러낼 것만 같았다. 수많은 남학생들이 그녀에게 열광했다. 대학교 커뮤니티에는 그녀의 사진과 영상, 심지어 팬피까지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왔다. 룸메이트들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마치 실연을 끝내고 돌아온 신선처럼 박지연도 여자 주인공의 자리로 돌아와 모든 이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밤하늘의 달처럼 서리처럼 차갑고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그녀는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인사를 해야 하나 망설이는 사이 그녀는 나를 못 본 척 스쳐 지나갔다. 순간 마음이 탁 놓이며 이전의 고민들이 사라졌다. 고작 며칠 밥 좀 챙겨주고 잠깐 공부 좀 가르쳐준 것뿐인데 그걸 평생 기억해주길 바라는 게 이상한 거지. 내가 괜한 기대를 했구나. 그래서 신입생 환영회 때 내가 사회를 보고 무대에서 내려올 때 공연을 위해 올라오는 그녀와 마주쳤지만 나 역시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스쳐 지나갔다. 완벽한 피아노 연주와 노래로 박지연은 학교에서 순식간에 유명인사가 되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결말일 거라고 생각했다. 룸메이트 형이 과팅을 주선했다. 한꺼멋을 부리고 약속 장소인 뷔페에 도착했을 때 자리에 앉아있는 애떼고 마른 여학생을 보고 나는 걸음을 멈췄다. 박지연이었다. 그래. 예뻐서 넋이 나갔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학교 여신이야. 어때? 몇 달이 건너서 겨우 약속 잡았다고. 나는 대꾸 없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여학생들이 우리를 보고 놀란 듯 눈을 반짝였다. 박지연은 우리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별 감흥 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를 보고도 놀라는 기색 하나 없었다. 아마 그녀에게 나는 그저 모르는 사람이겠지. 잘됐다. 서로 방해하지 않고. 최진우가 곧장 박지연 앞에 서서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진우입니다. 이쪽은 김성민, 그리고 강도현입니다. 내 앞에는 검고 긴 생머리에 수줍게 웃는 여학생이 있었다. 다른 룸메이트들도 각자 자리를 잡았다. 여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분위기를 풍겼지만 모두 미인이었고 그 중에서도 박지연은 단연 돋보였다. 나는 내 이름이 불렸을 때 박지연의 표정이 변할까 싶어 곁눈질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차분하고 냉정한 표정 그대로였다. 나도 더는 신경 쓰지 않고 앞에 앉은 여학생을 바라봤다. 그녀는 내가 쳐다보는 것을 느끼고 수줍게 미소 지었다. 나도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쨍그랑 소리가 난 곳을 보니 박지연 앞에 컵이 넘어져 테이블이 물바다가 되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허둥지둥 휴지를 뽑아 테이블을 닦았고 최진우는 옷은 괜찮냐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박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흙이 스쳐가는 시선이 나와 마주쳤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시선을 돌렸다. 작은 소동이 정리되자 여학생들이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이쪽은 박지연, 저는 서유나, 그리고 한소희입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김성민이 단체 카톡방에 최진우를 태그했다. 나랑 자리 바꿔. 넌 저 여신 못 꼬셔. 내가 나선다. 아니, 내가 나서는 게 낫겠어. 룸메이트들이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껐다. 화장실에 다녀오니 내 맞은편 자리에 박지연이 앉아 있었다. 나는 박지연을 한번, 다른 녀석들을 한번 쳐다봤다. 뭐 하는 짓들이야? 이 짐승 같은 놈들이 진짜 대놓고 자리를 바꿨단 말인가? 나는 맞은편의 박지연을 바라봤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음식을 먹고 있었다. 앞머리에 가려진 길고 짙은 속눈썹이 나비의 날갯짓처럼 파르르 떨렸다. 영락없이 착하고 순한 모범생의 모습이었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 방금 전까지 다가가기 힘들 정도로 차갑고 서먹하게 굴더니 지금은 이렇게 순하고 만만해 보이는 모습이라니.
저 녀석 10년 동안 가면이라도 쓰는 법을 배운 건가? 왠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불안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이준호가 나를 태그했다. 저 여학생이 너 몇 번이나 쳐다봤어. 볼수록 억울한지 눈까지 빨개졌다고. 고개 좀 들어서 말이라도 좀 걸어봐라. 이 나쁜 놈아. 고개를 들어 박지연을 보니 그녀는 고개를 더 푹 숙이고 있었다. 오뚝한 콧날과 살짝 붉어진 코끝이 보였다. 언뜻 스친 눈가도 붉은 걸 보니 마치 버림받아 서러워하는 가련한 아이 같았다.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건 내가 알던 박지연이 아니었다. 어릴 적 그녀는 냉담하고 사나웠다. 억울하고 슬퍼도 꾹 참아내던 고집 센 아이였다. 남자 주인공이 잘 가르친 덕분인가? 지금 이 순하고 순진무구한 소녀의 모습은 나는 악역 조연이다. 내 신분을 잊지 말자. 나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밥에 집중했다. 나는 무정한 나쁜 놈이다. 여자 주인공을 멀리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그래서 식사가 끝나자마자 나는 바로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다. 오빠, 박지연이 반걸음 다가서며 조심스럽게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다. 조심스러운 태도였지만 그녀의 속내는 뻔했다. 나에게 다가오고 싶어하는 것, 하지만 그 이유가 10년 전의 인연 때문인지 아니면 오늘 처음 만난 호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거절했다. 나 과제하러 가봐야 해서. 잘 가. 결국 다들 영화는 보러 가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최진우가 그 후배에게 아무 감정도 없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눈만 흘겨 그를 쳐다봤다. 내가 너처럼 아무나 만나는 줄 알아? 잘나셨어요. 아주 고고하십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좋은 오빠 나셨네. 여자친구는 못 돼도 여동생이라도 하겠다는 애들이 줄을 섰지. 배부른 놈이 배고픈 놈 사정 모른다더니 몇 마디 더 쏘아붙이려는데 휴대폰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알림이 떴다. 박지연입니다. 프로필 사진은 수묵화 같은 산 그림이었다. 짙은 먹으로 그린 산과 옅은 하늘. 어딘가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닉네임은 지연이었다. 내가 망설이는 사이 최진우가 내 손을 붙잡고 김성민이 내 대신 수락 버튼을 눌러버렸다. 내가 짐승이 되길 거부하는 꼴은 못 보겠다. 나도 반대야. 아주 고맙다. 이것들아. 천만에 일주일 뒤 룸메이트들이 어디까지 진도 나갔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대화 안 했어. 난 그런 짐승이 될 수 없다. 사실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간단히 몇 마디 나눴다. 박지연이 물었다. 오빠 뭐 해요? 나는 답했다. 자려고. 방해하지 마. 그녀가 말했다. 오빠, 제가 밀크티 사드릴게요. 나는 거절했다. 다이어트 중 방해하지 마. 그녀가 다시 물었다. 오빠,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나는 답했다. 수업 중 방해하지 마. 그녀가 물었다. 오빠 게임하세요. 나는 답했다. 과제 중 방해하지 마. 그러던 어느 날 최진우가 단체 카톡방에서 나를 쓰레기라고 욕했다. 이 쓰레기야. 후배가 기숙사에서 울기 직전이라는데 답장 좀 잘해줄 수 없냐? 나는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걔가 울려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가 단톡방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 속 그녀는 두 손으로 휴대폰을 든 채 침대 기둥에 힘없이 기대어 있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고 눈가는 붉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코끝도 빨개진 채 입술을 삐죽 내민 모습이 세상 모든 억울함을 다 짊어진 듯 가련해 보였다. 나는 그 사진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내가 그녀의 메시지를 무시할 때마다 그녀는 저렇게 서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단 말인가? 이 박지연은 다른 사람에게 빙의라도 당한 건가? 아니면 이게 원래 자란 후의 박지연의 모습인가? 내가 소설 내용을 잘못 기억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다른 소설에 들어온 건지 헷갈렸다. 나는 멍하니 있었다. 김성민이 나를 태그했다. 이 쓰레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준호도 나를 태그했다. 이 쓰레기야. 당장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해. 최진우가 설명했다. 유나 말이 박지연이 매번 큰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내고는 기대에 차서 내 답장을 기다린대. 그러다 내가 답이 없으면 눈에 띄게 시무룩해진다는 거야. 활기찼다가 풀이 죽었다가 나중엔 울먹이기까지 한다고. 저렇게 착한 애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쓰레기야. 쏟아지는 비난의 머리가 어지러질했다. 나는 녀석들의 성화에 못 이겨 산책하자는 박지연의 메시지에 이를 악물고 답장했다. 드라마 보는 중 방해하지 마. 나는 이렇게 한결같이 냉정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저 박지연을 나는 감당할 수 없었다. 언제 돌변해서 미친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피하기에 급급했다. 최진우 일행이 또 고기를 구워 먹자고 약속을 잡았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고 나서야 박지연 일행도 와 있다는 걸 알았다. 박지연은 의자에 겁먹은 듯 앉아있다가
나를 보자 어쩔 줄 몰라 하며 벌떡 일어섰다. 오빠, 그녀는 나를 부르고는 입을 꾹 다물고 땅만 내려다봤다. 최진우가 옆에서 계속 나를 쿡쿡 찔렀다. 기가 막혔다. 쟤는 여자 주인공이라고. 나를 괴롭히다 감옥에 쳐넣을 여자 주인공. 비록 내가 어릴 때 그녀를 괴롭히기는커녕 오히려 돌봐줬지만 그녀가 그걸 은혜로 기억할지 원한으로 기억할지 누가 안단 말인가. 내 이런 속을 누가 알겠냐고. 저런 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눈에 순간 기쁨이 터져나왔다. 눈가가 점점 붉어지더니 이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나를 바라봤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오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렇게 부드럽고 애처로운 목소리는 정말 반칙이다. 오빠 말 잘 들을게요. 제발 저 무시하지 마세요. 순진무구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애원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도 당연한 거겠지? 평범한 어느 날 수업이 끝나자 박지연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녀는 교실문 앞에 서서 문가 두 번째 줄에 앉은 나를 기대에 차면서도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불렀다. 도현 오빠. 그녀는 나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다 다시 올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순해서 마음이 아플 지경이었다. 오가는 사람들로 붐비던 교실이 순간 정지한 듯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나는 모두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그녀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눈이 눈에 띄게 환해졌다. 이름처럼 맑고 아름답게. 귀엽긴 했지만 아직 감당할 만했다. 나는 그녀의 소매를 끌고 옆빈 강의실로 데려갔다.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발끝으로 바닥을 긁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저 오늘 생일이에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에 기대를 담고 물었다. 오빠가 같이 생일 보내주면 안 돼요. 나는 또 마음이 약해졌다. 매번 이러는 걸 보니 이건 병이다. 고쳐야 할 병. 나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20만 원을 보내주었다. 케이크는 이걸로 사. 오빠는 수업 가야 하니까. 착하지?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강의실로 돌아왔다. 자리에 앉자마자 김성민이 내 옆구리를 팔꿈치로 3개 찔렀다. 이 잘생긴 놈아, 이 나쁜 놈아. 최진우가 내 얼굴을 잡아 돌려 문 쪽을 보게 했다. 보여? 안 보여? 후배가 억울해서 눈이 빨개졌잖아.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준호가 재빨리 내 짐을 챙겨 가방을 목에 걸어주더니 나를 일으켜 밖으로 떠밀었다. 가라, 이 짐승아. 가서 여신님 위로해드려. 나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다시 박지연 앞에 섰다. 화를 억누르며 머리를 정리하고 가방을 고쳐맸다. 가자. 오빠가 싫으시면 괜찮아요. 저 혼자 생일 보내는 거 익숙해요. 이렇게 쫓겨났는데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앞장서며 물었다. 가자. 생일 어떻게 보내고 싶은데 제가 오빠를 화나게 한 건가요? 아니, 오빠, 손 잡아도 돼요? 여자친구는 남자친구 손 잡는 거잖아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무슨 남자친구? 이 아이, 제정신인가? 아니면 10년 동안 머리라도 다친 건가? 그녀는 정말로 내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나는 화들짝 놀라 반걸음 물러섰다. 얘야, 우린 그냥 아는 사이일 뿐이야. 알겠어? 아이는 순진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오빠는 남자잖아요. 남자는 남자친구 아니에요. 할 말이 없었다. 정말 어이가 없네. 나는 억지로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그 후로는 회전목마, 솜사탕, 디스코 팡팡, 아이스크림, 대관람차의 연속이었다. 이 늙은 몸이 고생이 많았다. 택시에서 내리자 눈앞에 4성급 호텔이 나타났다. 나는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다. 내가 너무 속물적인 생각을 하는 건가 싶어 더듬거리며 물었다. 저 애야, 이건 무슨 의미니? 박지연이 고개를 돌려 순한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18살부터는. 그녀는 부끄러운 듯 아랫입술을 깨물고 수줍게 나를 힐끗 쳐다봤다. 잘 있어.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 다시 택시에 올라탔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외쳤다. 기사님, 빨리 출발해주세요. 기사님이 엑셀을 밟자 차가 쏜살같이 튀어나갔다. 일단 살고 봐야 했다. 나는 아주 진지하게 박지연에게 카톡을 보냈다. 후배님, 아직 어리니까 연애보다는 공부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그냥 평범한 선배일 뿐이야. 우리 관계를 제대로 정리할 수 없다면 더는 연락하지 않는 게 좋겠어.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나는 허둥지둥 전화를 끊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별것 아닌 행동이었는데도 마치 3000m 달리기를 한 것처럼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찼다. 아이고, 사람 잡겠네. 나는 푹 잠들었다.
꿈에서 나는 디스코 팡팡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여학생을 구해주고 있었다. 박지연이 내 목을 꽉 끌어안고 차갑게 웃으며 속삭였다. 오빠, 이제 도망 못 가.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정말이지, 기절할 뻔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개를 드니 김성민이 비난 가득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왜 그래? 김성민이 물었다. 어젯밤에 박지연한테 뭐라고 했길래 애가 밤새 이불 뒤집어 쓰고 울게 만들어? 운다고? 박지연이 진짜로? 누가 운다고? 저 쓰레기가 또 무슨 짓을 했길래? 이준호가 끼어들었다. 맞은편 침대에 앉아있던 최진우가 말했다. 강도연, 너 정말 선수다. 선수. 나는 마지못해 휴대폰을 켰다. 박지연에게서 여러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빠, 죄송해요. 제가 곤란하게 만들었죠. 오빠는 저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제가 자꾸 다가가니 정말 싫으셨을 거예요. 오빠, 저는 정말 오빠를 좋아해요. 제발 저 무시하지 마세요. 오빠, 정말 이제 저 안 보실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며 코를 훌쩍이고 눈물을 흘렸을 박지연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나는 정말 죄가 많았다. 나는 그녀에게 답장을 보냈다. 아니, 잠들었었어. 보내고 나서 내 손등을 쳤다. 또 마음 약해졌지. 이준호가 슬쩍 말했다. 전송 취소 가능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취소하기엔 이미 늦었다. 방금 내가 잠시 뭐에 씌었던 모양이다. 다음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다. 오빠, 아침 사왔어요. 잠에서 덜 깬 몽롱한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그 메시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게 내 말을 들은 결과인가? 이게 평범한 후배의 행동이라고? 나는 최진우를 보며 말했다. 나 아침 수업 안 갈래. 대리 출석 좀 해줘. 최진우가 도발적으로 웃으며 돌아봤다. 이 자식, 내가 안 내려가면 우리가 널 들쳐매고 내려갈 거다. 김성민과 이준호는 조용히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 내가 허둥지둥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은행나무 아래에 서 있는 흰옷의 여학생이 보였다. 청초하고 아름다웠다. 오빠, 박지연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침밥을 챙겨주는 것 외에도 그녀는 공강 시간에 내 수업을 같이 듣거나 도서관 자리를 맡아주거나 가끔 밀크티나 마라탕을 배달시켜주기도 했다. 룸메이트들은 후배가 참 다정하다고 칭찬했지만 나는 할 말이 없었다. 학교 운동장을 같이 걷자고 하거나 동아리 공연이나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다. 1학년들의 체육대회 경기를 보러 오라고도 했다. 그녀는 평범한 선후배라는 말을 완벽하게 무시했다. 내가 뭐라고 하면 그녀는 순진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고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제가 또 뭐 잘못했어요. 후배가 선배한테 영화 보자고 하면 안 돼요. 같이 산책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안 되나요? 손잡은 것도 아닌데 후배는 잘못이 없고 까다로운 선배가 문제라는 거겠지? 추석맞이 축제 공연 때문에 그녀는 단체 춤 연습을 늦게까지 한다며 나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다. 여자 혼자 밤늦게 다니는 건 위험할 것 같아 그러기로 했다. 연습실에 도착하니 박지연이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문 앞에 서서 맞은편 벽에 걸린 그림을 보고 있었다. 조명은 그리 밝지 않았고 벽에는 미대생들의 작품이 많이 걸려 있었다. 언뜻 보기에 그녀 뒤에 어두컴컴한 연습실은 마치 거대한 입을 벌려 그녀를 삼키려는 괴물 같기도 했고 반대로 그녀가 그 괴물의 주인이 되어 먹잇감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아주 모순적인 광경이었다. 내 시선을 느꼈는지 그녀는 정확히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심장이 철렁했다. 그러더니 박지연은 눈을 휘며 부드럽고 순한 눈빛으로 순진무구한 미소를 지었다. 오빠, 목소리는 부드럽고 애교가 넘쳤다. 발끝에서부터 한기가 스며 올라와 심장을 옥죄는 듯했다. 심장이 쿵하고 수축했다. 다른 학생들과 인사를 나눈 뒤 나는 박지연과 함께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는 화분 뒤에서 장미 한 송이를, 조각상 뒤에서 밀크티 한 잔을, 그리고 꽃병 뒤에서 디저트 상자를 꺼냈다. 연습실은 3층에 있었다. 계단 벽면에는 식물과 조소과 학생들의 작품들이 교묘하게 설치되어 독특한 풍경을 자아냈다. 조명과 그림자, 식물과 예술품의 조화는 그 자체로도 아름다웠지만 함께 어우러져 또 다른 매력을 뽐냈다. 처음 이 벽을 봤을 땐 정말 감탄했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오늘따라 벽의 홈 하나하나가 놀라움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1층에 다다랐을 때 마지막 홈 앞에서 내 심장은 쿵쾅거렸고 나도 모르게 숨을 참았다.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애가, 어린 여자애가 준비한 서프라이즈를 이렇게나 기대하고 있다니. 부끄러우면서도 설레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박지연이 손을 뻗어 안에서 빨간색 벨벳 상자를 꺼냈다. 놀라움에 멍했던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건 안 된다.
그녀는 이제 겨우 18살이고 프러포즈는 내가 해야. 상자가 열렸다. 안에는 붉은 옷굿을 2개가 꿰인 붉은 실팔찌가 놓여 있었다. 방금 전 헛된 상상을 한나 자신을 때려 죽이고 싶었다. 오빠, 생일 축하해요. 최진우가 서유나의 마음을 얻겠다며 로맨스 영화를 보자고 했다. 망했다. 박지연과 영화를 볼 생각에 조금 설레고 부끄러워하는 내가 있었다. 영화관은 어둡고 희미했고 스크린의 빛만이 깜빡이며 공간을 비췄다. 서로 방해하지 않으려고 자리는 멀찍이 떨어져 예매했다. 다행히 사람이 별로 없어서 내 자리에서는 왼쪽 아래에 김성민과 오른쪽에 최진우가 잘 보였다. 오빠, 왜 저한테만 안 걸어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재빨리 손을 빼며 말했다. 너. 박지연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맑고 촉촉하게 빛났다. 나는 숨을 멈췄다. 저렇게 순하고 귀여운 모습은 정말이지 심장에 해로웠다. 오빠, 언제 저 여자친구 시켜줄 거예요? 나는 긴장해서 마른 침을 삼켰다. 넌 좋은 애지만 너무 어려. 이제 겨우 18살이잖아. 박지연이 갑자기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눈동자에 장난기가 스쳤다. 따뜻한 숨결이 귓가에 닿자 온몸이 짜릿했다. 나는 벌떡 일어섰고 팝콘이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다. 그녀는 나를 올려다봤다. 희미한 빛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유난히 반짝였다. 그 모습이 어쩐지 경건하게까지 느껴졌다. 저기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뒤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얼른 옆 빈자리에 앉아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박지연은 변했다. 더는 음울하고 사납던 그 작은 아이가 아니었다. 나도 변했다. 더는 순수하지 않게 되었다. 오빠, 발 좀 들어주세요. 바로 곁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발을 피했다. 아래를 보니 박지연이 의자 밑에 웅크리고 앉아 내가 쏟은 팝콘을 줍고 있었다. 긴 치마 자락을 들어올려 이미 꽤 많이 주워 담은 상태였다. 문득 어릴 적이 떠올랐다. 다음해 설날 집집마다 세배를 다니며 받은 사탕과 세뱃돈을 나는 또 그녀에게 몽땅 쥐어주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했다. 그녀는 그때도 이렇게 옷자락을 들어올리고 좀처럼 보기 힘든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하얀 이가 유난히 반짝였다. 아쉽게도 세 번째 설날은 함께 보내지 못했다. 병상에 누워있던 그녀의 모습이 기억 속에서 떠올랐다. 나는 묵묵히 쭈그려 앉아 팝콘을 줍는 것을 도왔다. 한번 마음이 약해지니 계속 약해지기만 한다. 박지연이 순하게 웃으며 눈을 초승달처럼 휘었다. 오빠는 정말 착해요. 좋은 사람 카드 한번 시원하게 날리는군. 나도 질 수 없지. 너도 착해. 기숙사에 돌아와 보니 가방 안에 빨간 벨벳 상자가 들어있었다. 상자에는 쪽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힘있는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빠, 이 붉은 구슬 2개 꼭 팥같지 않아요? 뼛속 깊이 사무치는 그리움을 오빠는 아시나요? 뜨거운 기운이 머리끝까지 치솟으며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나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붉고 영롱한 귀걸이 한 쌍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손에 든 거 뭐야? 김성민이 소리쳤다. 나는 탁 소리를 내며 상자를 닫아 가방에 쑤셔 넣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새 놈이 달려들어 억지로 상자를 빼앗았다. 나는 쪽지를 숨기고 상자만 내주었고 한참 동안 녀석들의 놀림을 받아야 했다.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었다. 박지연이 내 수업에 따라왔다가 내 전공책 사이에서 연애 편지를 발견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검지와 중지로 얇은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다. 하얀 봉투 위에는 새빨간 하트와 함께 강도현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오빠, 이게 뭐예요? 목소리는 떨리고 쉬어 있었고 두 눈은 붉었다. 내가 거짓말이라도 해주길 바라는 듯하면서도 이미 사실을 받아들인 듯 절망적인,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운 모습이었다. 고작 연애편지 한 통에 세상이 무너진 듯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듯한 표정을 지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다. 연애편지, 내가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인데요? 앞에 앉아있던 이준호가 우리 쪽으로 몸을 돌리며 속삭였다. 9번째 연애편지야. 수학과 천재가 보낸 9번째 편지. 나는 펜으로 그의 머리를 쿡 찌르며 말했다. 닥쳐. 오빠, 다 읽어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실리지 않은 듯 더욱 낮아졌다. 김성민이 끼어들었다. 다 읽고 답장까지 했지. 저 둘은 세상이 시끄러워지지 못해 안달이 난 놈들이다. 그녀가 희미하게 웃는 것 같았다.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나 나올 법한 그런 가벼운 웃음소리였다. 자세히 보니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고 눈꼬리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정말 인간도 아니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죄책감에 몸이 떨렸다. 해명해야 했다. 박지연이 갑자기 일어나 옆문으로 강의실을 나가버렸다. 교탁에 계시던 교수님이 농담을 던졌다. 어라, 후배님, 선배랑 같이 수업 안 듣고 어디 가나? 충격적이다.
교수님까지 그녀를 알다니. 그녀는 예에 바르게 대답했다. 교수님,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어서 가보게. 저 어른스러운 자애와 관용은 대체 뭐지? 며칠 동안 박지연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이제 마음을 접은 모양이다. 갑자기 내 주위를 맴돌지 않으니 어색하고 허전했다. 최진우는 내가 매를 번다고 했고 김성민과 이준호는 한 목소리로 나를 쓰레기라고 욕했다. 그러면서 박지연을 찾아가라고 이미 그녀의 룸메이트에게 오해라고 잘 설명해뒀으니 괜찮을 거라고 했다. 나는 가지 않았다. 추석 축제날 나는 귀신에 홀린 듯 그 붉은 실 팔찌를 찾다. 무대 위에서는 관객석에 있는 사람의 손목 따위는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아마 미쳤나 보다. 슬립탑과 핫팬츠 차림으로 무대 위에서 빛나는 그녀를 보니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남학생들의 휘파람 소리와 찬사를 들으니 질투심에 미칠 것 같았다. 나는 백스테이지로 달려가 그녀가 들어오는 순간 트렌치코트로 그녀의 머리를 덮어 씌우고 작은 탈의실로 밀어넣었다. 오빠, 먼저 옷 갈아입으세요. 나는 오래 머물지 못했다. 무대 관리 스태프가 나를 쫓아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밀크티 사다 줄게. 기다려. 내가 밀크티를 사서 돌아왔을 때 박지연은 어떤 남학생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한눈에 그가 남자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았다. 소설 속에서 그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지만 뜨겁지는 않은 온화하고 품위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방학이 끝나고 지도 교수님께서 서울대학교 1년 교환학생 자리가 몇 개 나왔다고 알려주셨다. 나는 신청서를 들고 망설였다. 그러다 짝 소리가 나게 내 뺨을 2대 때렸다. 뭘 망설여. 아직도 헛된 기대를 하는 거야. 남자 주인공까지 나타났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내 맞은편에 앉았다. 박지연이 나를 보며 말했다. 오빠, 이번 오빠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이전에는 끝을 올리며 의지하는 듯한 순진한 느낌을 주었다면 이번에는 이를 갈며 내뱉는 듯 끝이 가라앉아 마치 내가 그녀의 원수라도 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꽃처럼 웃으며 말했다. 오빠는 정말 인기가 많네요. 요즘 며칠 동안 제 생각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나는 그녀를 보며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양의 탈이 벗겨지고 사나운 늑대의 송곳니가 드러난 것 같았다. 이제 연기는 그만둔 건가? 안 했어.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내 턱을 잡았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오빠가 착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그녀가 내게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그 숨결이 치명적이었다. 오빠, 제가 아직 부족해요? 왜 저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넌 착해. 일단 이것 좀 놔줘.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다른 손으로 내 귓불을 잡고 부드럽게 만졌다. 온몸이 굳어버렸지만 그녀를 뿌리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나를 빤히 쳐다봤다. 밥을 주신 은혜는 몸으로 갚아야죠. 오빠, 제가 은혜 갚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끝을 내리는 목소리에는 억누른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럼 처음부터 나를 알아봤다는 건가? 나를 가지고 논 거야? 얘야, 오빠는 놀림당하는 거 안 좋아해. 이번만 봐준다. 죽이지 않고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오빠, 이 몸으로 갚을게요. 나는 진정이 좀 필요했다. 마감일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하고 쉴 틈 없이 짐을 싸서 예정보다 일찍 서울대학교로 떠났다. 옛날에는 누군가를 만나려면 산 넘고 물 건너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면 한 명이 서울에 있고 다른 한 명이 부산에 있어도 아주 가깝다. 아침에 원한을 사면 오후에 무덤에 눕는 세상이다. 나는 계단을 내려가려던 발을 조용히 거두었다. 아래에서 박지연이 미소 지으며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고 그녀와 제대로 이야기해보기로 했다. 카페에 도착하자 그녀는 얌전히 내 손을 잡고 예쁘게 웃으며 나를 바라봤다. 오랜만이에요. 오빠, 나도 예의를 차려 대답했다. 오랜만이네. 오빠, 제가 그렇게 높은 곳에 섰는데 저를 보셨어요. 박지연의 눈은 촉촉했고 사람을 바라볼 때면 바위 위를 흐르는 샘물처럼 맑고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빠는 왜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나는 되물었다. 내가 왜 너를 찾아가야 하는데? 그녀의 평온함에 실금이 가기 시작했다. 마치 야른 살얼음이 깨지며 그 아래에 음울한 광기가 드러나는 것 같았다. 오빠, 10년이에요. 제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는 되묻는 것이 상책이다. 내가 날 많이 미워하나 보네. 왜 저를 속였어요? 제가 바보처럼 오빠한테 놀아나는 걸 보니 그렇게 즐거웠어요. 박지연은 내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듯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맑았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비정상적으로 날카로운 빛이 서려 있었다. 여자아이의 눈에서 그런 빛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웃었다.
붉은 입술 사이로 드러난 새하얀 이가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나를 물어뜯을 것처럼 섬뜩했다. 오빠, 저는 고1에서 고3으로 월반까지 하면서 시간의 간극을 뛰어넘어 서울대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오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수해서 부산대학교로 온 거예요. 그 말에 담긴 정보가 너무 많아 머리가 복잡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박지연이 어떻게 내가 서울대학교에 갈 거라고 알았을까 하는 점이었다. 원래 몸 주인은 실제로 서울대학교에 진학했었다. 오빠를 쫓아다니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여기서 쫓다는 건 어떤 의미의 쫓다일까? 죽이려고 쫓는다는 뜻인가? 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그녀를 쏘아보며 물었다. 대체 원하는 게 뭐야? 그녀는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다. 아무것도요. 그저 오빠가 밥을 주신 은혜를 갚으려는 것뿐이에요. 나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은혜를 갚아? 순진한 척나를 가지고 노는 게 내가 말하는 보은이야? 은혜를 갚는 건지 복수를 하려는 건지 아주 똑똑히 알겠는데. 오빠, 나더러 오빠라고 부르지 마. 난 내 오빠도 아니고 내 오빠 노릇 따위 감당할 자신도 없으니까.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었다. 겉보기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박지연의 주위로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뼛속까지 시린 한기와 함께 그 눈빛이 살을 내는 듯 차갑게 느껴졌다. 그만 돌아가. 난 기숙사 들어갈 테니. 박지연은 돌아가지 않고 교문 앞에 계속 쭈그려 앉아 있었다. 내가 나가지 않으면 그녀도 가지 않을 기세였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추워졌다. 누군가 인스타그램에 한겨울에 본 순정녀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린 것까지 보았다. 나는 속으로 나 자신을 욕했다. 마음 약한 건 정말 병이다. 불치병. 나는 서둘러 교문으로 향했다. 박지연, 눈사람이 다 된 박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새빨갛게 얼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그녀는 내게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마음 약한 신은 저를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다가서자마자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더니 그대로 내 품에 쓰러졌다. 어디 안 좋아? 어지러워요. 병원에 데려다 줄게. 안 가요. 나는 급히 인터넷으로 호텔을 예약하고 택시를 잡아 그녀를 데리고 갔다. 따뜻한 히터바람에 박지연의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새빨개졌다.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 같았다. 열나잖아. 병원 가자. 안 가요. 오빠는 병원에 저를 버리고 갈 거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말했다. 그럼 따뜻한 물로 샤워라도 해. 내가 감기약 사올게. 갑자기 그녀가 내 손을 붙잡았다. 오빠, 저 계속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박지연은 짙은 콧소리가 섞인 잠긴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 패딩을 벗고 박지연의 신발을 벗겨주었다. 신발은 흠뻑 젖어 거의 얼어붙을 지경이었다. 양말과 바짓단도 축축했다. 두 발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하얗게 질려 손이 시릴 정도였다. 이래선 안 된다. 언발을 바로 뜨거운 물에 담그면 동상에 걸릴 수 있다. 나는 바닥에 쭈그려 앉아 그녀의 발을 주물렀다. 마음 약한 게 병이라면 나는 이미 말기 암 환자일 거라고 스스로를 욕하면서 발목부터 발등, 발가락, 발바닥까지 붉은 기가 돌고 따뜻해질 때까지 계속 주물렀다. 됐다. 이제 씻어. 그녀는 어느새 일어나 앉아있다가 갑자기 내게 달려들어 얼굴을 붙잡고 미친 듯이 입을 맞췄다. 부드러운 천장 조명이 눈에 들어오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다. 나는 재빨리 몸을 뒤집어 그녀를 제압하고 두 손을 붙잡았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강도현, 나 너 좋아해. 나는 어쩔 줄 몰라 허둥지둥 일어나며 말했다. 약 사올게. 그녀가 내 소매를 붙잡았다. 돌아올 거죠? 박지연의 눈에서 나는 문득 그녀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누구든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듯한 차갑고 광기 어린 그 눈빛을. 그녀는 천천히 손을 놓았다. 나를 올려다보는 그녀의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빛은 싸늘했다. 그러는 게 좋을 거예요. 내가 나갈 때 그녀는 바닥에 앉아 있었다. 약을 사서 돌아왔을 때도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서둘러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다. 1571까지 셌어요. 그녀가 나를 쏘아보며 말했다. 강도현, 또다시 날 버리면 나 정말 미쳐버릴 거예요. 도망치는 건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 나는 박지연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어릴 적 감정이 동정심, 돌봐줘야 할 여동생을 향한 마음이었다면 입학식에서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 감정은 변질되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내가 속물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모든 동정심과 연민, 분노와 질투, 나는 정말로 원래 소설 속 주인공처럼 그녀를 좋아하게 되어버렸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삽사인 번에 박지연의 시점. 내가 회귀한 시점은 그리 좋지 않았다.
술이 깬 아버지가 마실 따뜻한 물이 없다는 이유로 내게 발길질을 해 무릎이 까지고 이마를 벽에 부딪힌 직후였다. 잠시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 보니 나는 어린 시절로 돌아와 있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바로 직전까지 내 앞에 무릎 꿇고 우는 그의 추한 꼴을 감상하고 있었는데 나는 혼란스러운 기억을 따라 무작정 걷다가 어째서 강도연의 집 앞에 와 있는지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사탕 하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 가득한 동정과 안타까움이 나는 신기하게 느껴졌다. 초록색 투명 비닐에 쌓인 작은 사탕. 예전에 길에서 하나 주었다가 3학년짜리 남자애에게 도둑으로 몰려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은 적이 있었다. 집에 돌아가서는 아버지에게 죽기 직전까지 또 맞았다. 강도현. 이전의 강도현이 아니었다. 나는 그 사탕을 손에 쥔 채 내 어린 시절 고통의 절반 이상이 강도현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떠올렸다. 일부러 나를 괴롭히고 다른 아이들을 사주에 따돌리게 하고 온갖 누명을 씌우던 그였다.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니 내가 그의 머리에 돌을 던진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그는 땅에 떨어진 케이크를 조심스럽게 주워들어 더러워진 부분을 떼어내고는 담벼락 위에 올려놓고 내게 가져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건 전생에서 내가 그토록 먹고 싶었지만 끝내 먹지 못했던 케이크였다. 강도현이 발로 짓이겨 흙탕물에 처박아도 내가 감히 주워 먹지 못했던 그 케이크. 어른이 되어 아무리 맛있는 케이크를 먹어도 채워지지 않던 그 아쉬움의 케이크. 2번의 생을 거쳐 나는 마침내 그 케이크를 먹게 되었다. 정말 맛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같았다. 조금만 더 일찍 회귀했다면 온전한 그 케이크를 맛볼 수 있었을 텐데 그는 내게 밥을 가져다 주었다. 비록 남은 밥과 반찬이었지만 그 사탕은 아까워서 차마 먹을 수 없었다. 작은 약병에 담아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 유통기한이 지나고 곰팡이가 피고 새까맣게 변해버릴 때까지도 나는 그것을 간직했다. 그 누구도 몰랐다. 그건 오직 나만의 사탕이었다. 강도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고구마와 달걀을 주고 채소 키우는 법을 가르쳐주고 공부도 가르쳐주었다. 나는 음흉한 아이다. 일부러 시험을 망쳤고 그가 과외를 해줄 때도 일부러 문제를 틀렸다. 나 때문에 고민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의 모습이 좋았다. 화가 나서 나를 때릴 때조차도 그가 때리는 건 아버지의 폭력과는 달랐다. 아버지의 매질은 혐오와 증오 그리고 분풀이었다. 하지만 강도현의 매는 관심이었고 실망이었으며 안타까움이었다. 내가 기억하는 한 나는 누구에게도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다. 내가 살든 죽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강도현이 나를 신경 써준다.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 글짓기를 읽지 못하게 막았다. 그걸 읽으면 모두가 강도현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될 테고 그러면 그를 나에게서 빼앗아갈 테니까. 도시에서 돌아올 때는 포금탕과 팽이를 그리고 새 신발까지 사다 주었다. 나를 데리고 집집마다 세배를 드리러 다니기도 했다. 나는 강도현의 사촌 동생이 그를 형이라고 부르는 것도 싫었다. 그는 나의 오빠, 나만의 오빠니까. 하지만 나는 그 새 신발을 신어보지 못했다. 설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으려고 베개마대 고이 모셔두었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아버지가 그 신발을 아궁이에 던져 넣어버렸다. 코를 찌르는 역한 플라스틱 타는 냄새와 아궁이 속의 검은 재만 남아있었다. 강도현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가 실망할까 봐 두려웠다. 우리 엄마는 사기를 당해 이곳으로 오게 된 대학생이었다. 나를 낳고 정착해 잘 살아보려 했지만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몰래 도망쳤다. 아버지는 아들이 있는 집을 질투했다. 그는 마을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싶어 했다. 내게 강도현을 집으로 유인해 산채로 묻어버리라고 시켰다. 나는 벽돌을 주워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 그를 죽여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힘이 부족해 대들보에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다. 나는 발버둥치며 그를 걷어차고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저주했다. 4370돌까지 세었을 때 의식이 흐려지기 직전 나는 강도현을 보았다. 스파이더맨 잠옷을 입은 그는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잠옷을 벗어 내 몸 위에 덮어주었다. 마치 스파이더맨이 고통받는 나를 구해준 것 같았다. 사람의 일생에는 잊지 못할 순간들이 많다고 한다. 나의 잊지 못할 순간들은 모두 강도현 덕분이었다. 섣달 금음날 강도현이 나를 보러 왔다. 새 옷과 새 신발 그리고 세뱃돈까지. 나는 그의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우리 아버지를 조심하시라는 말과 함께 강도현을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나를 데리러 와달라고. 그가 전화를 받았다. 그는 말했다. 병원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주말에 데리러 갈게. 그는 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모든 수속을 마치고 주말이 지나고 수요일이 될 때까지도 그는 오지 않았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에게 나는 그저 어린아이일 뿐이라는 것을. 어쩌면 나는 다른 모습으로 그의 앞에 나타나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떠났다. 어른이 되어서 다시 그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보고 싶을 땐 숫자를 셌다. 참을 수 없을 땐 그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없는 번호라고 했다. 나는 시간을 뛰어넘기 위해 월반까지 하며 서울대학교에 갔지만 그는 없었다. 나는 역겨움을 참고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옛 이웃들에게서 그들 가족이 모두 도시로 이사 갔다는 것과 그가 부산대학교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그의 집 담벼락, 그가 사탕을 놓아주던 그 자리에 서서 사진을 찍었다. 반은 하늘, 반은 산이 담긴 사진이었다. 사람에게는 집착이라는 게 있다. 어릴 적 먹지 못했던 케이크, 주었던 사탕, 그리고 구원과도 같았던 그 사람처럼 오직 가져야만 비로소 치유될 수 있다. 강도현, 나는 반드시 너를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